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했고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고 우리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키이우 대사관을 폐쇄했고 대인지뢰 사용도 허가했고 영국은 공대지 미사일도 투입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오는 외국인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민 증가율은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2위였습니다. 이들이 꼽은 한국 이민의 이유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도시의 고라니로까지 불리는 개인 이동수단 PM에 대해 경찰청이 면허증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퇴임을 50일 정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소위 전쟁 알박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까지 폐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대사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으니 대사관 직원들은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소로 대피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는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곧바로 대피 준비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킴스라는 전술 탄도 미사일의 사용을 허가를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결국 러시아 본토에 에이테킴스를 사용하는 공격을 감행을 했거든요. 6발 쐈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영국은 공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의 사용을 허가를 해서 또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까지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제 에이테킴스고 영국제 미사일도 사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러시아 본토를 깊숙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로 봐서 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황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대사관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대사관을 폐쇄를 한 것인데, 사실은 지난 11월에도 러시아가 드론이랄지 무인기 또는 미사일을 사용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여러 차례 감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도 임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금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대사관 폐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투입이 지금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정전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바이든이 대통령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전쟁 알박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 지금 확연히 다른 행정부 교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간의 언론 보도 내용들을 대부분 확인했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네요. 네, 이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여단 그리고 해병대에 배속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에 따르면은 병사 1만 1천 명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10월에 이미 크루스크로 이동 배치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러시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수여단 해병대에 배속이 돼가지고 전술 드론 대응 훈련을 했고 받았고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에서 가장 그 당사국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그 다음 당사국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북한군이 지금 투입됐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포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장사정포까지 러시아에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어 문제라든지 또는 현지 적응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사 희생이 많아지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추가 파병을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북한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소원함을 무시하고라도 러시아에 얹혀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계산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추가 수출한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한 이 자주포와 방사포,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무기만 달랑 보낼 수 없거든요. 운용 병력, 교육 병력까지 함께 딸려 보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포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이제 추가 수출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운용, 교육, 그 정비 인력이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파병 규모가 1,900명에서 12,000명까지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건 이 인력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쓰던 무기뿐만 아니라 신형 무기까지 수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실험도 해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면은 정말 그 뭐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그 동맹 우호국으로서의 그 입지를 증명하면서 또 자국의 무기도 시험하면서 또 외화 벌이도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군, 북한 인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런 무기 수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어떤 걸 받을지 밀착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언급이 또 때마침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이 엊그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연구소하고 대담을 가진 과정에서 밝힌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군을 파견한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사일 추진체 기술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미사일 추진체 기술인데 지난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 발사를 했는데 그때 최고 고도가 7,000km에 달했다는 것이거든요. 약간 더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갖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1,000km인데 15,000km의 사정권을 가진 ICBM을 발사를 했다고 했을 때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갈 때 먼저 대기권을 뚫고 날아간 다음에 타격 지점에 가서는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고열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열과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탄두가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지난달 ICBM 실험 발사 결과를 보면 사정거리는 이미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이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입수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퍼파로 사령관이 말한 대로 기술을 확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연습하는 걸 지금 미국 위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끊임없이 그 재진입 기술을 지금 성공시키려 하고 있고 푸틴이 파병 대가로 이걸 주지 않았겠느냐. 미국은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을 만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렸다 만났거든요. 그것도 공휴일에. 자,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고 보고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을.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가가지고 지금 푸틴한테 거의 징징거리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일정까지도 연장하면서 공휴일에 푸틴을 전격적으로 만났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이제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은 말입니다.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 외교의 어떤 행보가 아주 일사불란해요. 아.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를 이미 간파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과거의 관계의 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을 통해서 이 ICBM과 관련해서 재진입까지 확보가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억지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북한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푸틴한테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푸틴으로서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그 미국의 관심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도 돌리면서 푸틴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아하. 거거든요. 그런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빨리 재진입 기술을 줘야 내가 당신 대신해서 푸틴하고 좀 맞짱을 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나요? ICBM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로부터 뭐 고도의 정찰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그 서브마린 런치한 그런 그 잠수함 발리스틱 발사, 미사일, 탄도 잠수함 미사일.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핵무기도 좀 더 고도화해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멀리 날아가게 뭐 여러 가지로 푸틴으로서 얻을 게 많으니까 북한 인민군이 그냥 희생되거나 말거나 10,000명 뭐 해가면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교를 지금 최선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한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까 전쟁할 바퀴 말씀드렸는데 그 첫 조치가 에이테크임스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자, 2년여 전에 본인이 내린 조치 하지 말라 한반도 외에서는 이걸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바이든의 알박기가 또 바이든 입장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트럼프가 자기가 취임하면은 종전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전의 과정에서 결국 휴전선 접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면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그 선이 국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전도 보면 네. 우리 군이 열심히 싸운 동해 쪽으로는 쭉 올라가고 미군이 미적거린 서해 쪽으로 내려와 엄청 있잖아요.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세게 붙었는데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에게 에이테크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대인지뢰고 이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선 전면 금지했던 이 대인지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용을 승인해갖고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죠, 뭐 지금. 하는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레임덕에 빠지긴 했지만 우크라의 전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긴급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오타와 협약에 따라서 한반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그 대인지뢰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군의 진격을 조금씩 늦출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구 밀집지에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바이든이 이렇게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지뢰라는 게요. 전황이 급박해지면 그렇게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타와 협약 캐나다에서 맺어진 거죠?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7년에 12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맺어진 국제협약이어서 오타와 협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비축하고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입니다. 이 대인지뢰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국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렇고 되게 폭넓게 사용이 되면서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결과로 이제 맺은 국제협약이 오타와 협약인데 이 오타와 협약을 지금까지 164개국이 비준을 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또 북한도 이란. 그렇고 예.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대인지뢰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비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지금 수십만 개 깔려 있잖아요. 많이 뿌려져 있다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간인 피해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대인지뢰, 무인지뢰를 사용을 금지를 하는 게 맞는데 미국으로서도 지금 이 대인지뢰까지 사용을 허가하는 거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뢰 사용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이동식 방공 시설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핵대피 시설이에요. 영상 보시죠. 네, 저게 이제 컨테이너처럼 생긴 건데 저 안에 54명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가는 핵대피 시설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서 핵폭탄이 터져도 48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생긴 건 꼭 밖에서 보면 무슨 컨테이너, 선정용 컨테이너 닮았습니다. 어디 영화장에 가면 무슨 그 배우들 뭐 분장실로도 쓰이고 그런 모습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이걸 지금 러시아가 잔뜩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러시아가 이동식 핵방공 시설 양산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푸틴이 핵 전쟁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서명을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그걸 좀 과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국은 5개국이고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 3개를 포함하면 8개 플러스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인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서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핵 공격에 버금가는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면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의 방공시설을 양산한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상 최초랍니다. 이동식 핵 방공시설로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그 큰 선적의 컨테이너 같이 생겼잖아요. 이 대피소가. 그다음에 여기는 48시간 견딜 수가 있는데 핵 위협으로부터 핵 폭발 공기 충격파, 그다음에 광 침투성 방사선 같은 위협으로부터 48시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과연 48시간 보호가 될지 여부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컨테이너마다 뭐 54명을 수용한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말이에요.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원죄를 지은 나라예요. 그 체르노빌 원전이 원래 과거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 전쟁하면서 자포리자에서 서로 그 공수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핵전쟁까지 시사했다라는 거는 아까 뭐 바이든의 대인지뢰 사용 허가도 그렇지만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럴 일이야 싶은 게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이제 좀 밝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이민자 증가율 면에서 작년에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OECD가 매년 이제 회원국들이 이민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곧 나오겠지만 지금 이민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111만 명인데 증가율 작년에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순위를 따져보니까 영국이 52.9%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50.9%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가 8만 7천 명이었고 그리고 전년에는 5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9%가 지금 급증한 것인데 OECD가 지금 조사하는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영구 이민으로 사는 이런 이민자뿐만 아니라 단기 유학생이랄지 단기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90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들을 이민자로 분류를 해서 OECD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한류 열풍 때문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민자가 는 가장 큰 이유, 농어촌, 산촌 등의 일손 부족에 따라 단기 비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죠. 네, 이게 최근 5년간의 그 한국 등록된 외국인 추이를 보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48,200명으로 2019년에 72,500명에 비해서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2023년에 87,100명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절 근로자 유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단기 비자의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고용 외국인을 9명에서 12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한 달 이상 일해야 했던 그 외국인 고용 요건도 일주일로 낮춘 네,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유입한 요인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유학생과 한류, 치안, 맛집 때문에 이민 오는 젊은 층도 크게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가에 가보면은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뭐 연수를 오는 그런 학생 젊은이들도 많고요. 장기로 여행을 오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2013년에 8만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 2023년에 18만 명이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 연대만 해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국제관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기숙사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여행을 해서 한국 문화를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 교수가 실제 이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까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나온 대한 외국인이라고 요즘 하지 않습니까? 소감 들어보시죠. 한국에 온 지 14년 된 중국 교포입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귀화 신청을 했고요. 현재 지금 파주에서 할머니랑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와서 이제 6년 정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로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분은 뭐 외모까지 같아가지고 거의 모르겠고요. 러시아 분도 저보다 더 말 잘하는, 눈 감고 들으면 한국인인 줄 아는 외국인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싸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첫 손가락에 꼽는 외국인들 참 많다죠. 이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박정희 정부 그리고 그 후에 김대중 정부에 우리가 인정을 할 건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래서 의정 갈등이 더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진짜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그 놀라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일단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 한국은 굉장히 쌉니다. 2만 원이면 되는데 미국은 40만 원. 미국은 40만 원이에요. MRI는 엄청나게 MRI 8배. 촬영 같은 거는 한국이 50만 원인데 미국이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데도 한국에 와서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훨씬 싸고 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외국인들이 싸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첫 손가락으로 뽑을 만하죠. 근데 이것도 또 약간 우리가 지금 고려해 볼 문제는 있어요. 네. 자, 자기네 나라에 만연해 있는 총기 사고나 소매치기 같은 잡범이 한국에는 거의 없다. 이 점을 아주 높게 사는 이민자들도 많이 지금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 이 치안을 예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이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런 외국인들이 전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자기네 나라는 총기 사고가 많아서 경범죄 없이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런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좋은 점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고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밤거리를 마음대로 걸을 때 감격했다. 이런 얘기를 한 여성도 있고, 이 여성의 경우에는 프랑스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만 해도 밤거리에 외국 여성들이 10시만 넘으면은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칼에 찔리거나 험한 일 당하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한 번 이칠만 하면 한 번씩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럼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희생이 되는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가도 이 남성들의 경우에도 으슥한 뒷골목을 다니기가 꺼려지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한국의 치안 상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점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헬조선이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근 신출입국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 어떤 거죠? 네. 우선 첨단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해서 탑티어 비자를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비자네요. 이거는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 1분기 최상위권 외국 인자와 동반 가족 대상해서 이제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수한 일반 대학교 과학기술 전공자에게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비자를 빨리 발급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저 얘기는 카이스트나 그런 최첨단 최고 수준의 대학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의 전공자에게도 그럼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구직으로 체류할 때 이것을 3년으로 연장해주고, 인턴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연장해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6.25 참전국들에 대한 어떤 보훈의 개념으로, 그리고 주요 경제협력국에 대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때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라는 것인데, 제 의견을 조금 첨언하자면은 이런 첨단 인재뿐만이 아니라 고액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돼요. 돈 투자도 좀 그렇죠.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 비자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와 함께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문을 연 충남의 예산시장이 임대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라니로까지 불린다는 전동 킥보드 PM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 경찰청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가게 하나에 10만 원짜리가 지금은 뭐 160, 170, 180,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는 젠틀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라는 사람이에요. 진절머리. 저희하고 마음에 맞는 분들 모시고 힘들 거예요. 진짜로. 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주식이 상장돼서 대박을 터뜨린 분 백종원 대표죠. 소멸해가던 충남 예산의 전통시장을 살려냈는데 상당히 이게 호평이 있었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백종원 대표의 고향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이 예산 살리기에 정말 동참을 한 것 같은데요.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저렇게 과거에 굉장히 활기를 띠다가 요즘에는 인구 감소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 시장을 사실상의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살릴 것은 살려서 옛 추억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2023년 4월에 이제 리뉴얼을 하고 일부 이제 공사가 남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연간 300만 명이 찾는,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을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더본코리아의 자산을 투입을 해서 뭐 화장실을 싹 고쳐서 기부
체납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러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요즘 갑자기 예산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이쁘다. 어우, 뿌듯하다. 좋다. 이쁘다. 높아지고 있다는 그 소문은 좀 예, 많이 듣고 있죠. 가게 하나에 10만 원짜리가 지금은 뭐 160, 170, 180,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시세가 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의 컨셉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추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젠틀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라는 사람이에요. 진절머리. 네, 진절머리를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일명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 예산시장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권이 발달을 하면 뭐 맛집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옷가게, 상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높은 임대료를 내고 가게를 빌리는 그런 상인들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장사를 하던 분들이 이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현상. 이 현상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최근에 와서야 이 주목을 받는 그런 단어지만 1980년대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우리나라에 쭉 있어 왔습니다. 유럽은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명동이랄지 종로랄지 강남역 이런 곳에서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치솟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홍대 앞이랄지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가로수길 이런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이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상생 조치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었죠. 네. 애써 살려낸 예산시장이 잘못될까 봐 백 대표는 임대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판매 가격이 시장의 경쟁을 무너뜨린다 한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저희하고 마음에 맞는 분들 모시고 옮길 거예요. 진짜로.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통째로 시장 놔두고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소문 내세요. 다시 한번 정말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고 더본코리아도 미래의 성장력을 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돈 벌자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시장을 통째로 옮길 수도 있다. 자, 임대료를 20배까지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건지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저런 이제 상가들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상 영세한 사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라고 보장의 범위가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나의 이제 보증금이 지역별로 이제 환산 보증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보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5%를 넘겨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변 시세라든지 뭐 주변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임대인이 몇 배, 뭐 과도하게 뭐 5배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환산 보증금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법에도 이렇게 좀 빈 곳이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서울에서도 아까 신 교수 얘기했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 몸살 여러 곳이 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경리단길이라고 해서 저 무슨 단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무슨 리단길, 리단길. 이런 이게 원조가 경리단길이죠. 경리단길이 이 이태원에 파생되는 그런 상권인데 남산까지 쭉 뻗어 있는 곳인데 상당히 이국적인 카페나 상점이나 음식점 이런 곳이 많아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찾기 시작을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경부터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기 시작을 해서 임대료가 아주 치솟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 3년 만에 2배씩 임대료가 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인들이 견디질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2018년경부터 해서 피크로 치고 이제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공실이 거의 30%에 이르렀습니다. 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공실이 상당히 그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권이 옮겨 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수길에서 경리단길로 왔다가 지금은 홍대 성수동, 앞으로 갔다가 뭐. 망리단길 뭐 이렇게 서로 옮겨 다니고 망리단길도 성수동.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중구 신당동이 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거기는 신리단길이라고 상권이거든요.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권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상인들과 건물주가 같이 망하는 공멸하는 길이라는 이런 인식이 조금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경리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육군 경리단. 지금은 경리단이란 말도 안 쓰는데 이름이 남았습니다. 경주에 있죠. 황리단길.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효과적으로 억제한 누른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동구의 안심상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동구의 안심상가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임대료가 시세의 한 7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도 맺을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성동구의 이 안심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려웠는데 네. 안심상가에 길게 이제 임대를 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이렇게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안심상가 설정을 하고 이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전에는 뭐 이 피혁 공장, 구두 공장, 뭐 이런 영세 공장들만 있던 곳이 요즘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인데요. 이곳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수동 요즘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어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찬 모습의 전철역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기도 한 곳인데요. 성동구가 2015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좀 낯설 그런 상황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숲하고 뚝섬역 주변을 지속 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는 임대료를 가장 많이 올리는 곳이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상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상점들은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상점들이 임대인들이 서로 상생 협약을 맺도록 하고 이런 정책을 써서 상당히 임대료를 많이 안정시켜 왔고요.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료가 최근 한 4, 5년 동안에 한 50% 정도가 올랐다고 해서 성동구가 그런 지속 가능 발전 구역을 성수역 주변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상당히 모범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것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배울 건 배워야죠. 여야를 떠나서 오죽하면 도시의 고란이다, 킥란이다 이렇게라고 불리는 그 위험한 지금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운전 얘기인데요. 날로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추격전까지 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냥 봐도 어지럽네요. 저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잡으려다가 큰 사고 납니다. 자, 경찰청이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를 신설해서 이건 이제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런다고 킥란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만약에 이러한 이 PM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용 면허를 신설을 하게 되면 사실상 미성년자들도 어쨌든 면허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안전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행 법으로는요. 일단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 킥보드 운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미성년자들이 그냥 뭐 아무나 타도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무면허로 타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무면허죠.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설을 해서 청소년이라도 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 추진 중입니다. 네. 자, 무면허 청소년들의 이 킥란이 사고로 숨진 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고생 2명이 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있었는데 그곳을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친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부인이 9일 만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운전을 하던 여고생 한 명은 과실치사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경우 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일단은 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운전을 하고 있던 그 여고생의 경우에는요. 과실치사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면허 없이 이렇게 운전했네라고 해서 무면허 혐의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러한 이 PM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명이 타야만 하는데 뒤에 이제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 다른 여고생인데요. 이 여고생도 사고 발생 당시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일부 지역에서 운행한 것이 판단이 돼서 함께 무면허로 처벌이 됐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이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 사고를 냈는데 부모들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모와 사실상 이제 미성년자 사고 나게 되면 부모와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차주의 입장은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주행으로 이렇게 킥보드가 튀어나오면서 부딪히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의 얘기가 아니 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역주행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네. 이건 당신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주가 억울하다라면서 이 사연을 올리게 됐고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통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역주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 이 PM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증가 추세는 여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형 킥보드, 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9년에 447건이었는데요. 2023년에 2,389건으로 5배로 늘어났다고 특히 합니다. 저 2000에서 2022까지 쭉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띄는 게 저 사망자 숫자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8명이었는데 작년에 24명으로 3배나 늘어났거든요. 이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 특히 저 사고 건수의 45%가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입니다. 사실 이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 시속 25km 이하로 달려야 하고 네. 헬멧을 써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허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들을 잘 지키면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좀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 정치 싸움만 하는데 이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무려 5개나 발의는 돼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행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차 몰 때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킥보드를 타더라도 음주 상태로 탄다고 하면 역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이 대여하는
대여 사업자가 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여 사업자를 비롯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히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좀 과연 법사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네, 법사위 국회의원님들도 의사당 밖에 나갔다가 또 산책하다가 피해에 받칠 수 있어요. 빨리 법안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치영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도 어느덧 하순이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